어서 오시게.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의 굽이진 발자취부터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서늘한 운명까지 수만 가지의 우주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들 하지요. 뼈대의 생김새 하나, 주름의 깊이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이 평생 떵떵거리며 살 발자인지 아니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발자인지를 단박에 알아맞힌다는 신묘한 관상쟁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눈썰미를 가졌다는 관상쟁이가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시뻘건 피를 토하며 도망쳐버린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산세가 험하고 1년의 절반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묘한 음기를 뿜어내던 평안도의 한 고을이었습니다. 이 안개 마을에는 백운이라 불리는 관상쟁이가 하나 살고 있었더랍니다. 백운 영감의 행색은 그저 때에 저러 누더기가 된 두루마기에 해진 집신을 신고 다니는 볼품없는 늙은이였지만 그 눈빛 하나만큼은 어찌나 매섭고 번뜩이는지 감히 그와 똑바로 눈을 마주치는 고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초리는 마치 살갗을 뚫고 뼛속 깊은 곳에 숨겨둔 흉악한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듯한 기운을 풍겼지요. 실제로 백운 영감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장터에서 고을 최고의 부자로 떵떵거리던 박참판을 보더니 대뜸 가로막고는 어허, 당신 미간에 시커먼 사신이 매달려 있고 귓불에 물귀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니 사흘 뒤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물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하고 호통을 쳤더랍니다. 콧방귀를 뀌며 노망난 영감의 헛소리라 치부했던 박참판이 어찌 되었냐고요. 참으로 기야말 노르시게도 딱 사흘이 지나던 날 밤거나하게 술에 취한 박참판이 소변을 보려다 그만 우물가에서 발을 헛디뎌 깊고 차가운 우물 속으로 고꾸라져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로 고을 사람들은 백운 영감을 마치 산신령이나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벌벌 떨며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백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하늘의 뜻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고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축축한 안개가 유독 짙게 내리깔린 아침, 이 으스스한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촌장을 따라가나 앞마당에 모여들어 새 사또의 행차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지요. 관상쟁이 백운 역시 한 구석에 팔을 짱 끼고 서서 특유의 그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마을 어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부우하고 산천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길고 서늘한 나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쿵, 쿵, 쿵 하는 무거운 북소리와 함께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더니 짙은 안개가 양옆으로 스르르 갈라지며 위압적인 행렬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퍼런 칼을 차고 붉은 천릭을 입은 건장한 역졸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백성들을 훑으며 길을 텄고 그 한가운데에는 8명의 늠름한 가마꾼이 어깨에 짊어진 거대하고 화려한 쌍교 가마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분위기가 어찌나 무겁고 살벌한지 고을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관아 앞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붉은 주단으로 만들어진 가마의 장막이 스르륵 걷혔습니다. 그리고 새 사또 조윤이 무거운 흙단화를 신고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조윤은 키가 팔척 장승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덕 벌어진 어깨와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숨을 진짜로 먹게 만든 것은 고개를 든 사또 조윤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또의 오른쪽 눈썹 위부터 뺨을 타고 턱 밑까지 마치 거대한 독사가 기어가는 듯한 흉측하오 굵은 칼자국 흉터가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상처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굳게 담은 얇은 입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의 표본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리 사이에서 사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관상쟁이 백운의 눈동자가 기형적으로 커지더니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빗기가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늘 여유롭고 오만하던 백운 영감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운은 마치 눈앞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뼈만 남은 손가락을 들어 사또 조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저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저 관상은 피바람을 불러올 극악무도한 악귀의 상이다. 백운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찢어질 듯 안개 낀 관아 앞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은 경악하여 백운을 바라보았고 사또 조윤의 차가운 눈매가 백운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운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발악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아라. 저 눈초리는 위로 기괴하게 치솟아 수천 명의 피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할 살기를 뿜어내고 있고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은 망나니의 칼날처럼 무자비하다. 저 흉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저승을 뚫고 나온 수라의 징표다. 저 자가 부임한 이상 머지않아 이 고을 백성들의 피와 살이 마르고 뼈가 으스러져 저 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조리 몰살당할 것이야. 다들 도망치시오. 어서 도망쳐. 백운 영감의 저주는 마치 독화살처럼 고을 사람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평소 그의 관상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공포의 탄식을 내뱉었지요. 그런데 그 끔찍한 저주를 퍼붓던 백운 영감이 갑자기 제 목을 움켜쥐더니 눈을 까뒤집고 컥컥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시뻘건 피를 한 움큼 바닥에 왈칵 토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붉은 피가 관아 앞마당의 흙바닥을 적시는 순간 백운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짙은 안개가 낀 산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피 묻은 바닥과 안개 속으로 사라진 최고의 관상쟁이, 그리고 자신을 악귀라 칭하며 피를 토하는 광경을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는 흉측한 상처의 사또 조윤.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피를 토하며 도망친 관상쟁이 영감의 무시무시한 예언대로 새 사또 조유는 이 고을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백성들을 도륙할 피에 굶주린 악귀였을까요? 아니면 그 소름 끼치는 얼굴과 칼자국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두운 진실이 고을을 덮치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개. 마을 사람들의 숨 막히는 진실 게임은 그렇게 빛빛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관상쟁이 백운 영감이 사또 조윤의 기괴한 흉터와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는 피를 왈칵 토하며 산속으로 도망친 바로 그날 밤. 안개마을에는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또 조윤이 관아의 안채에 짐을 푼 첫날 밤, 고을 전체를 짓누르던 짙은 안개는 유독 더 축축하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 짖는 소리나 풀벌레 소리라도 들렸으련만 그날따라 쥐죽은 듯 고요하던 마을에 한밤중이 되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하는 굶주린 승냥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윽 하며 누군가 목을 매달고 숨 넘어가는 소리 같기도 한 스산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관아 뒷산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백운 영감이 남기고 간 피바람을 불러올 악귀라는 저주가 귓가에 맴돌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백운 영감의 그 끔찍한 예언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생지옥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붉은 천릭을 입은 사또의 역졸들이 몽둥이와 쇠사슬을 들고 고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고을에서 창고가 가장 두둑하기로 소문난 유지들, 바로 최부자와 이 참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요? 배가 남산만 한 최부자와 콧대 높던 이 참판이 상투가 반쯤 풀린 채 질질 끌려와 관아 앞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루 위에는 사또 조윤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윤은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오른쪽 눈가를 덮은 그 흉측한 칼자국을 실룩이며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저음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들이 그동안 흉년을 핑계로 고을 백성들의 피 같은 쌀을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고 억울한 자들의 땅을 빼앗은 죄를 모를 줄 알았더냐? 그 더러운 배때기에 낀 기름기를 오늘 내 친히 쫙 빼주마. 여봐라. 저놈들의 살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곤장을 치거라. 조윤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뚝뚝한 형방들이 어른 허벅지만 한 물풀의 나무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쫙! 쫙!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끔찍한 파여름이 안개 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단 10대도 맞지 않아 최 부자의 바지는 시뻘건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매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툭툭 하고 붉은 피와 살점들이 마당에 흙바닥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비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조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끔찍한 광경을 즐기듯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숨죽여 이 참상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유지라 한들 첫날부터 저토록 잔혹하게 사람의 살을 뜯어내는 사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의 뇌리에는 피를 토하던 관상쟁이의 절규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 자는 인간의 피와 살을 씹어 먹을 악귀다. 사람들은 조윤의 번들거리는 칼자국에서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의 모습을 보며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곤장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조윤의 폭정은 밤이 되면 더욱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형태로 고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짙은 안개가 마을을 삼키면 어디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복면을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담벼락을 훌쩍훌쩍 넘어다녔습니다. 짐승처럼 날렵한 그 검은 그림자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면 기가 막히게도 마을 사람 한두 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터에서 집신을 팔던 김서방, 대장간에서 풀무질하던 칠성이, 심지어 우물가에서 발레하던 아낙네까지 밤사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이 사라진 빈방이나 마루 밑에는 항상 끈적하고 검붉은 핏자국만이 소름 끼치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좀 찾아주소. 방바닥에 피만 한가득 흘려놓고 도대체 어디로 끌려간 것이란 말이오? 안악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관아의 역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밖을 나돌아다니는 자는 사또의 명으로 목을 베겠다는 엄포만 내려졌을 뿐이지요. 마을에는 사또가 밤마다 수하들을 시켜 쓸만한 인간들을 잡아다 그 피와 살을 제물로 바쳐 먹는다는 소문이 역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낫과 식칼을 머리맡에 둔 채 밤이 오면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을 전체가 피 말리는 공포에 잡아먹혀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가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밤이었지요. 고을의 어른인 촌장 역시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품에 날선 낫을 꼭 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 연희의 방으로 들이닥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촌장의 방문이 스멀스멀 열리더니 빗물에 흠뻑 젖어 미역 줄기처럼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시커먼 경체 하나가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촌장이 기겁하며 낫을 치켜든 순간 번개불이 번쩍 하고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정체는 놀랍게도 사또가 부임하던 날 피를 토하며 산속으로 도망쳤던 관상쟁이 백운 영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백운 영감은 흙탕물과 피가 엉겨 붙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번뜩이며 기괴한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백운은 바들바들 떠는 촌장의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촌장 어른. 내 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저 사또놈은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식인 악귀요. 밤마다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다 제 창자를 채우고 있지 않소. 촌장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말이 다 맞았소이다. 이제 이 고을은 끝이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오. 그러자 백운 영감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촌장의 귓가에 폭탄 같은 예언을 투척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오. 촌장, 내 똑똑히 보았소. 오늘 밤 사또놈의 미간에 시뻘건 살기가 뻗어 있었는데 그 끝이 바로 자네 집 안채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오. 내일 밤 저 악귀의 밥상에 오를 다음 재물은 바로 자네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 연희일세. 뭐시라. 우리 연희가. 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금쪽 같은 딸이 그 흉측한 사또놈의 손에 갈갈이 찢겨 핏자국만 남기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공포에 질려있던 촌장의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분노와 사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영감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촌장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선동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딸 자식을 제물로 바칠 텐가? 놈이 우리를 다 잡아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놈의 숨통을 끊어놔야 해. 고을의 장정들을 모으시오. 내일 밤 비바람을 틈타 관하로 쳐들어가 저 악귀 사또의 목을 쳐버립시다. 그것만이 고을을 구하고 연희를 살릴 유일한 방도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는 방 안. 달을 잃을 위기에 처한 촌장의 눈동자엔 결국 살기 어린 결단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소, 내 딸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그 악귀 놈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이오. 그렇게 그날 밤 촌장을 비롯한 고을의 건장한 사내들은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모여 시퍼렇게 날이 선 낮과 도끼를 갈며 사또 조윤의 숨통을 끊어버릴 끔찍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관상쟁이 백운의 말대로 사또 조윤은 사육을 즐기는 악귀이며 마을 사람들의 이 피 맺힌 암살극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숨 막히는 폭풍, 전야, 비바람이 불어닥칠 그 끔찍한 거사의 밤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노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또의 손에 무참히 찢겨나간 고을 원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일까요? 우르릉 쾅쾅.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억수 같은 장대비가 안개 마을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미친 듯이 귀청이는 대나무 숲에서는 쏴아 하며 마치 수천 명의 귀신이 한꺼번에 곡을 하는 듯한 스산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촌장을 위시한 20명 남짓한 고을의 장정들이 관아 뒷담으로 스멀스멀 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밭을 매던 시퍼런 낫, 장작을 패던 무거운 도끼, 짐승의 배를 가르던 뾰족한 식칼이 꽉 쥐어져 있었지요. 비장하다 못해 처절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정들의 얼굴은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오늘 밤 저 악귀의 숨통을 반드시 끊어 놓아야 한다. 알겠느냐? 촌장이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연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관상쟁이 백운 영감의 말대로
내일 밤 사또의 피비린내 나는 밥상에 연희가 제물로 올라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정들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관아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와 요란한 천둥소리 덕분에 그들의 질척이는 발소리는 완벽하게 감춰졌습니다. 경비를 서야 할 역졸들마저 이 끔찍한 비바람을 피해 처마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장정들은 나무 기둥에 짙은 그림자 속을 이리저리 파고들며 마침내 안채, 즉 사또 조윤의 침소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소리보다 크게 느껴질 만큼 숨 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사또의 방 문풍지 이로는 가물거리는 호롱불 불빛과 함께 꼿꼿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또 조윤의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대장간 특제 식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촌장의 소나귀에서 뼈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요. 촌장이 등 뒤에 장정들에게 턱짓을 하자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문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광육중한 발길질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산산조각 나며 뜯겨 나갔습니다. 죽어라, 이 사람 잡아먹는 악귀놈아! 촌장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식칼을 높이 치켜들고 방 안으로 미친 듯이 지쳐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장정들도 괴성을 지르며 사또를 향해 무기를 휘두를 준비를 마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쩍 하고 세상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번개가 치며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앞불싸 사방에 튀는 나무 조각 속에서 사또 조윤은 서책을 읽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이미 시퍼런 기운을 내뿜는 석자, 길이의 장검을 빼든 채 장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갯불에 비친 조윤의 얼굴은 그야말로 저승에서 막 기어 올라온 수라장의 야차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뒤덮은 흉측한 칼자국이 붉게 꿈틀거렸고 그 사이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장정들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조윤의 기백에 눌려 장정들의 발걸음이 멈칫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조윤의 입술 사이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들, 내 놈들이 오늘 밤 내 목을 치러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섬뜩한 목소리에 장정들은 사시나무 떨듯 무기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이성을 잃은 촌장이 눈을 부릅뜨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악귀 같은 놈아, 어디서 여유를 부리는 것이냐? 내 놈이 부임한 이후로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 그 피와 살을 씹어먹은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더냐? 조윤은 가소롭다는 듯 고웃음을 쳤습니다. 피와 살을 씹어먹어. 대체 그따위 해괴망측한 헛소리를 네 안전에서 짓거리는 것이냐? 지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그 추악한 본색을 숨기려 해봤자 천하제일의 관상쟁이 백운 영감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영감의 예언대로 너는 우리 고을을 몰살시키려 했고 내일 밤엔 내 금쪽 같은 딸 연희마저 제물로 삼으려 하지 않았더냐. 얘 오늘 이 칼로 내 놈의 배때기를 갈라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촌장의 피 맺힌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윤의 매서운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방 안이 떠나가라 기괴한 대소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하하, 관상쟁이 배군, 그 늙은 사기꾼,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 여기까지 제 발로 사지를 찾아오다니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로구나. 무엇이라. 조윤의 뜻밖의 반응에 촌장과 장정들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윤은 들고 있던 장검의 칼끝을 바닥으로 툭 내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 한 구석에 넓게 쳐져 있던 십장생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놈들이 정령 백운 영감의 그 빌어먹을 관상과 예언을 믿는 것이냐? 내 놈들이 말하는 그 억울하게 죽어간 고을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 똑똑히 내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마. 조윤이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커다란 손으로 병풍을 왈칵 걷어냈습니다. 촤라락. 비단 병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공간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다시 한번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촌장과 장정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낫과 도끼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지요. 어찌 이럴 수가. 도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길래 장정들이 무기를 버리고 주저앉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밤마다 끈적한 핏자국만 남겨둔 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사또에게 뼈와 살을 먹혔다고 굳게 믿었던 고을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며 모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에서 집신을 팔다 실종되었던 김서방도 대장간의 칠성이도 우물과 안악내도 모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운 영감이 내일 밤 사또의 제물이 될 것이라며 암살을 부추겼던 촌장의 외동딸 연희마저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촌장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연희의 애달픈 부름에 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가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냐? 분명 내일 밤 제물이 될 것이라 했는데 죽어 사라진 김서방네가 어찌 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냔 말이다. 촌장의 오열 섞인 울부짖음에 방 안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를 토하며 도망쳤던 최고의 관상쟁이 백운 영감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피바람을 몰고 올악기라던 사또 조윤은 왜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침소 깊숙한 곳에 멀쩡히 숨겨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기괴한 진실의 조각들,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마주한 촌장과 장정들은 마치 백주대 낮에 날선 귀신이라도 본 듯 아연실색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또의 배때기를 갈라버리겠다며 살기를 뿜어내던 장정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팽개친 채 자신들의 피부치와 이웃을 끌어안고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었어. 하며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촌장 역시 외동딸 연희의 뺨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촌장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촌장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사또 조윤을 쳐다보며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사또 날이 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관상쟁이 백운 영감은 분명 나리가 우리 백성들을 잡아먹는 악귀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리의 침소에 숨어 있는 겝니까? 그러자 조윤은 들고 있던 장검을 칼집에 찰칵 소리가 나게 꽂아 넣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촌장과 장정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낮고 묵직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니 그 얇은 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신령님처럼 떠받들던 그 관상쟁이 늙은이 백운이 바로 지난 수년간 이 안갯마을을 거점으로 청나라와 불법 밀무역을 일삼아 온 거대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다. 예, 밀밀수라니요. 백운 영감이요. 장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윤은 한심하다는 듯 결을 차며 충격적인 진실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활한 늙은이는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너희들의 집 안방까지 제집 드나들듯 쑤시고 다녔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재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느 놈이 입이 가벼워 자신들의 밀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닐지 그 뒷조사를 철저히 해왔던 것이야. 그리고 자신들의 꼬리가 밟힐 것 같거나 돈이 되는 자들을 골라내어 며칠 뒤 우물가에서 죽을 관상이다, 재물이 될 관상이다 따위의 저주를 퍼부어 너희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밤에 수하들을 시켜 암살하거나 납치해 청나라의 노비로 팔아넘겨 왔던 것이다. 진실은 참으로 소름 끼치고 끔찍했습니다. 백운의 그 백발백중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던 관상 예언은 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암살살인 예고장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리의 얼굴에 난 그 끔찍한 흉터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임 첫날, 백운 영감이 그 흉터를 보고 피를 토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장정 중 하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윤은 자신의 오른쪽 뺨에 길게 패인 칼자국을 쓱 어루만지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본래 한양 의금부에서 파견된 특별무관이다. 몇 해 전 국경에서 이 밀수 패거리들을 쫓다 우두머리인 백운의 칼에 베여 이 흉터를 얻게 되었지. 내가 이 고을의 새 사또로 부임하던 날, 그 늙은이는 내 얼굴을 단박에 알아보고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지레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을 선동하기 위해 일부러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하며 도망친 저 기대의 연극을 펼친 것이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백운 영감은 자신의 목통을 조여오는 특별무관 조윤을 제거하기 위해 고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종하여 사또를 악귀로 몰아세웠고, 결국 촌장의 딸 연희를 들먹이며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사또를 죽이게끔 이 끔찍한 암살극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촌장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조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첫날부터 그 부자들을 잡아다 살점이 튀도록 곤장을 치신 것은 그놈들이 바로 백운의 밀수 자금을 대주고 뒤를 봐주던 더러운 조력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밤마다 역졸들을 시켜 고을 사람들을 몰래 잡아들인 것은 백운의 끔찍한 살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너희들을 이 관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대피시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로 보였더냐? 내 눈에는 너희가 진짜 악귀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불쌍한 양떼로 보였느니라. 조윤의 벼락 같은 고통이 장대비를 뚫고 쩌렁쩌렁 메아리 쳤습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촌장과 장정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과 얄팍한 새치여의 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려던 진짜 은인의 목에 칼을 겨눴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아이고, 사또나리,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 그 악귀 같은 놈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요. 그런데 촌장의 통곡 소리가 방 안을 채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히히히, 흐하하하하. 어디선가 쇠붙이를 긁는 듯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관아의 지붕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번쩍 쾅쾅 타오를 듯한 번개가 지붕 위를 비추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헉 하고 들이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붕 용마루 위에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덜덜 떨며 자비를 구하던 불쌍한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살수복을 입고 손에는 섬뜩한 독침을 든 거대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 백운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암살자들이 시퍼런 언얼도와 활을 든 채관아 안채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지요. 백운의 눈동자는 더 이상 신묘한 관상쟁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는 진짜 악귀의 눈깔이 폭우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운이 빗물을 되뱉어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윤, 이 끈질긴 놈. 내가 파놓은 함정에 이 멍청한 백성놈들이 내 놈의 목을 따다 바칠 줄 알았건만 제법이구나. 허나 내 놈이 관상을 모르는 게 하나 있지. 오늘 이 밤 내 놈과 저 어리석은 백성놈들의 이마박에는 똑같이 죽을 사스자가 시뻘겋게 쓰여 있다는 것이다. 조윤은 촌장과 사람들을 병풍 뒤로 밀어넣으며 다시 장검을 빼들었습니다. 서늘한 빗방울이 조윤의 칼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운이 지붕 위에서 손을 번쩍 치켜들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관아의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조리 도륙해라. 오늘 밤 이 안개 마을을 피로 물들여라. 와! 수십 명의 복면 살수들이 지붕을 박차고 날아오르며 시퍼런 칼날들이 빗줄기를 가르고 관아 앞마당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수십 명의 살수들을 마주한 사또 조윤. 과연 이 비비린내 나는 혈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죽여라. 씨를 말려버려라. 지붕 위에서 앙칼지게 울려 퍼지는 백운의 명령과 함께 수십 명의 검은 복면 살수들이 까마귀 떼처럼 빗줄기를 뚫고 관아 앞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번뜩이는 시퍼런 언얼도와 낫이 사방에서 조윤의 목숨을 노리고 날아들었지요. 병풍 뒤에 숨은 마을 사람들과 촌장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또 조윤이 누구입니까?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흉악한 오랑캐와 살수들을 수없이 베어 넘긴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의금부 최고의 무관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이 천인공노할 버러지 같은 놈들이
조윤의 우렁찬 포효가 천둥소리를 집어삼킬 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호랑이처럼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더니 춤을 추듯 화려하고도 묵직하게 장검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챙강, 강, 서걱,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빗물과 피가 허공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조윤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은빛 용처럼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한 놈의 언얼도를 튕겨내며 동시에 목통을 걷어차고 등 뒤에서 날아오는 독침을 갈등으로 쳐내는 조윤의 무위는 그야말로 귀신도 울고 갈 경지였지요. 그악, 컥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살수들이 하나둘 추수대의 벼포기처럼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불과 반 시진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무시무시했던 수십 명의 암살자들은 관아 앞마당에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윤 역시 어깨와 허벅지 얕은 자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빛만큼은 어둠을 찢어발길듯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지붕 위에서 실실 쪼개며 구경하던 백운 영감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어찌 저리 강하단 말이냐? 기겁한 백운은 황급히 몸을 돌려 안개 낀 산속으로 주랭랑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들고 지붕 위로 단숨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이 늙은 여우놈아. 조윤이 날린 것엔 발차기에 백운 영감은 아이고 뼈야 하며 지붕 아래 진흙탕 속으로 목이 흉하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백운이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을 치자 조윤이 천천히 다가가 그의 턱 밑에 서늘한 칼끝을 겨눴습니다. 내 관상에 죽을 사스 자가 보인다고 하였느냐? 얕은 새치혀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내 놈의 눈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내 얼굴에 쓰인 것은 바로 내 놈 같은 악귀들을 지옥 밑바닥으로 쳐넣어버릴 염라대왕의 분노니라. 살려주시오 사또나리. 내가 모아둔 그 금은 모화의 절반을 떼어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백운은 그 비루한 입으로 끝까지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조윤은 망설임 없이 갈등으로 백운의 명치를 후려쳐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통쾌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비비린내 나는 폭풍 후의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수년 동안 1년 내내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축축하고 불길한 안개가 따스한 아침 햇살의 거짓말처럼 사르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고을 구석구석을 비추는 가운데 오랏줄에 꽁꽁 묶인 백운 영감과 밀수군 잔당들은 한양으로 압송되는 함거죄수 수레에 던져졌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밤새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과 촌장,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전해 듣고 몰려온 고을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부끄러움과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촌장이 땅바닥에 이마가 지시기도록 절을 올리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희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리를 악귀라 칭하며 칼을 겨누었으니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같은 저희를 부디 벌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역시 사또나리의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릭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또 조윤이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촌장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윤의 입가에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다. 너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저 간악한 무리가 너희의 그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눈을 가린 것뿐이지. 이제 안개가 걷히고 악귀들이 쫓겨났으니 앞으로는 두려움 없이 서로를 믿고 보듬으며 평안히 살면 족하다. 네, 이 고을에 머무는 동안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터이니 더는 자책하지 말거라.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조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흉측하고 기괴하게만 보이던 조윤의 붉은 칼자국 흉터가 지금은 고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워준 영광스러운 상처로 세상 그 어떤 미남의 얼굴보다 든든하고 자애로운 부처님의 얼굴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얼굴이 안개 거친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천하제일 관상쟁이가 사또를 보고 도망친 이유 이야기 통쾌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눈꼬리가 처졌네, 이마가 벗겨졌네 하며 생김새 하나로 그 사람의 관상을,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부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상술로 백성들을 현혹했던 가짜 관상쟁이 배구는 결국 제 속의 흉악한 탐욕을 감추지 못한 채 파멸하고 말았지요. 반면 얼굴에 끔찍한 흉터를 가진 사또 조윤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심장으로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짜 관상은 눈, 코, 입의 생김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됨됨이와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겉모습이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얄팍한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오늘의 야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오싹하고 기가 막힌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